자, 우리 수요일반 수업 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갈 길이 너무 멀어, 그지? 근데 이런 작품들은 중요도가 너무너무 높아져 버려서 그냥 대충 넘길 수가 없는 녀석들이 돼버렸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리 고전시가 5번, 6번 챕터가 우리의 그 고비 지점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때 딱 내신이랑 겹쳐가지고 다들 힘들게 공부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규원가. 잠깐만 한번 물어보고 시작하자. 자, 선생님 저 규원가를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선생님도 한번 본 적은 있어? 내신 대비 때나 기출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을까? 참고로 이 작품은 기출에서도 많이 등장했던 작품이기도 하고, 우리 시조에서 우리 이런 공부를 했었죠. 향유층의 확대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원래는 양반층의 전유물이었던 시조라는 갈래가 기생과 합류되면서 향유층이 늘어났고, 나중에는 사설시조 형태가 되면서 향유층이 확대됐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 실은 교원가는 참고로 알고 계시겠지만 내방가사 혹은 다른 말로는 규방가사라고도 합니다. 내방이나 규방이 무슨 뜻이거든? 여성들의 기거처를 말하는 것이죠. 여성들이 머무는 곳. 그러니까 여성들에 의해서도 이제 작품이 향유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뒤로는 당연히 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 가사가 말 그대로 대중가요처럼 불리기 시작하는 시점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 이 작품의 작가가 허난설원이잖아, 그지? 허난설원이죠. 연유 작가 중에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인의 한을 담은 작품이야. 제목이 규원가거든요, 그죠? 규는 여인을 뜻하고 원은 원한, 슬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므로 여성의 한을 말하는 작품인데, 우리 고전문학 작품에서 또 이제 삼위인곡, 송미인곡, 특히 우리 삼위인곡은 작년수능의 출제 작품이었잖아, 그치? 이 작품들에서 나왔던 그 여인의 정한을 표현하는 게 여기서 똑같이 등장할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둘 다 여인의 정한을 표현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작품은 그 앞서의 작품들은 삼위인곡, 송미인곡 같은 작품들은 충신, 연주, 지사로서의 특징이 중요했었지, 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임금에게 나 좀 보세요. 제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와 절기를 지키고 있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목표였다면, 규원가는 목표식이 달라. 진짜 자기 얘기야. 진짜 내가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차이점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네요. 자, 아무튼 규원가라고 하는 작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참고로 이 규원가는 배경 지식을 하나 알아두면 나중에 기억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아니지만, 참고로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허난설원이 세상을 떠난 나이가 24살, 27살인가 그럴 거야. 요절이죠, 그쵸? 현재 기준으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허난설원이 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 웬만한 남자들보다 글도 잘 짓고 글씨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재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가부장 사회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분위기였던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유리천장이 확실하게 존재하던 조선시대에 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녀에게 결혼생활도 불행했어요. 참고로 이제 나중에 앞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허난설원은 또 다른 작품 곡자라는 작품도 남겨놨거든. 근데 이 곡자라는 작품은 또 뭐냐면 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곡한다는 내용인데, 총 세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다 세상을 떠나요. 남편과의 사이에 대한 얘기는 규원가에 나올 거야. 잠시 후에 볼 테니까. 남편과에도 그렇게 원활한 상태는 아니었고, 애들은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나의 능력은 인정받을 수 없고,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생님 생각에 이렇게 이상한 생각인데, 우리 난설원 씨는 암에 걸렸을 것 같아. 누가 봐도 바람 조건이거든. 그래서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이 허난설원의 동생들 중에 한 명이 허균인 것도 알고 있나요? 아니, 지금 알면 되지, 그치? 허균, 홍길동전 너무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얘네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거든.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답니다. 동생들 앞에서. 이 세상에 내가 존재했다는 흔적을 다 지워다오. 슬픈 얘기지, 그치? 이 더러운 놈의 세상. 더 이상 나의 존재를 남기고 싶지 않아. 해서 그녀가 남겨놨던 그림이나 많은 것들을 다 없애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없앴고요, 대부분. 근데 물론 저희 다른 데로 넘어가서 이제 없앨 수 없게 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없애버렸는데, 그 다음에 재밌어. 자, 아무튼 이 사람이 남겼던 글이나 그림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바람에 소실됐고, 이 여인의 한은 그렇게 사라지는 듯 했지만, 이 동생 중에 한 명이 누나의 소원을 듣고 그렇게 실제로 실행해준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중국으로 갔어.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우리 누이가 썼던 글의 내용을 다시 복기해. 무슨 얘기냐면, 누나가 썼던 이 작품의 내용 있잖아, 다 외운 거야.
머릿속에 외워놓고 다시 쓴 다음에 그걸 난설헌집이라고 해가지고 작품집으로 출간해서 중국에서 대인기를 끌었어.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 우와,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참고로 그런 상태에서 이 녀석이 다시 조선으로 역수입이 돼요. 야, 중국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책이다 해서 딱 보니까 난설헌집인 거야.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쵸?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없던 천재적인 여인의 글이 중국에 갔다가 거기서 인정받아서 다시 한국으로, 조선으로 역수입되는 그런 과정까지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작품을 지금 수능 특강에서 배우고 있고 우리 고등학교 문학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게 생각한다는 것까지 생각해보았을 때 되게 많은 요소를 담고 있고 자신의 정서를 초과적으로 표현했으며 그 안에서 표현상 특징 요소들도 우리가 배우고 만한 것들이 많다는 걸 알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뒷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됐죠? 자, 아무튼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작품을 분석하기 시작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가사라고 하는 녀석은 내용이 길다 보니까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누고 거기서 다시 또 내용 분절을 하는데 선생님이 읽는 대로 또 끊어가면서 내용 스토리를 끊어주시면 되는데 그걸 우리는 편의상 기승전결이라고 우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따라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너희들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야. 궁극적으로 가사나 시조라고 하는 녀석들은 뭐가 핵심이야? 해석이 전부 다 한다고 했었죠? 해석만 똑바로 되면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한번 지문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갑니다. 시작부터. 엊그제 저먹더니 하마 어이 다 늙어니 라고 되어있었지. 자, 보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원문 그대로 쓸게요. 엊그제는 원래 지읒 받침만 써야 되지만 고전문학이니까 엊그제까지는 젊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 하마라는 단어 보이나요? 하마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벌써 라는 뜻이죠. 벌써 다 늙었거니. 그러면 첫 번째 대립구조 보이죠? 여기 써놨지. 일단 젊음의 이미지와 늙음의 이미지가 대립되고 시작하고 있어. 자, 내가 분명히 젊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나는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어 라고 시작하며 소년 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그러니까 요때 시절의 삶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지금? 소년 행락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죠. 소년이 무슨 뜻인데 아이, 남자아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젊은 시절이라는 뜻이겠죠. 젊은 시절의 행복과 즐거움이잖아, 그치? 근데 그런 거 생각해보자. 다 속절없다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 속절없다는 얘기는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음? 대리적 구조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죠. 계속 늙어야 서른 말씀 하자니 목이 맨다. 그래서 늙어야는 어떤 단어를 써? 지금 서른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내가 나이가 서른이라서 그런 뜻이 절대 아니야. 서른은 뭐예요? 서러움이잖아. 그러면 인물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한 단어 맞지? 직접적 제시 맞죠? 이런 것들은 항상 출제 포인트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젊은 시절의 즐거움은 어디에 못 들어가는 데 없고 현재 나는 서러움만 가득해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계속 이어갑니다. 부생 그리고 모육이야. 무슨 뜻입니까? 부생 아버지 날 낳으시고 모육 어머니 날 기르시니 신고하야. 신고한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뭐 출생신고했다는 뜻은 아니고 매우 신자죠. 이거 신라면 할 때 신라면 신자죠, 그죠? 그래서 매우 고생이 많으셔서 힘들게 고생을 하셔서 이내 몸 길러내셨는데 그때 원했던 건 뭐냐면 공후 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 호구 원하더니 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공후 배필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군자 호구는 했답니다. 이 작품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일 거야. 배운 여자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확인되시죠? 공후는 뭐냐면 공작, 후작처럼 자기를 가지고 있는, 즉 귀족들을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귀족의, 고위 공직자의, 높은 훌륭한 집안의 배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삼성가의 며느리가 되는 걸 원하진 않았지만 이런 얘기지. 그치? 내가 거기까지 찾아본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였어? 적어도 이거다. 군자다. 군자가 뭔지는 알잖아요, 그쵸? 훌륭한 남자만이라도 나의 짝이 되기를 호구 좋아하며 구했더니, 그쵸? 자, 그렇게 구했었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월하의 연분으로 but 그러나 삼생의 원업이고 월하의 연분으로 라고 표현했었는데 이걸 솔직히 단순히 표현하자면 어떤 운명인지라고 해버리면 단순해. 그 얘기는 한데 알려드리는 김에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 그 드라마 도깨비 봤나요? 공유 나왔던 그 가슴팍에 걷고 오는 그거, 그치? 아는 사람은 알 거야. 거기 보면 삼생 얘기가 많이 나오죠, 실제로. 삼생은 전생,
현생, 차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윤회의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윤회의 관점에서 인간은 총 3번의 삶을 산다고 해요. 그래서 전생의 인연이 현생으로 이어지고 현생의 인연은 차생, 다음 생으로도 이어지는 거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3생의 원업인데 요 단어가 중요한 거야. 원망스러운 업보잖아. 업보, 카르마. 그지?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래 라는 말이 되는 거야. 또 월하는 월화선인을 말하는 건데 우리 그 드라마에서 그 왜 여자로 빨간 립스틱 바르고 빨간 옷 입고 다니는 여자였다가 할머니로 변신했다가 하는 그 배우 아시죠? 마마스만 모르는 거고. 아무튼 월화선인이라는 존재가 있어. 그래서 월화선인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을 이어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운명적 짝을 만들어준 사람이고, 참고로 월화선인은 아이들의 수호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짝을 이어준 다음에 그 둘의 결합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보살피는 걸 낙으로 삼는 그런 선인이야. 아무튼 근데 그 월화선인이 나에게 이런 연분을 만들어 줘버린 거지. 하필이면.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거 중요한 단어야. 장안, 유협, 경박자를. 그래서 그 결과 장안, 유협, 경박자를 만났지. 자, 물론 당연히 요 두 개의 단어가 대립되는 건 확인이 뻔히 되실 겁니다. 그쵸? 공후의 배필이 되거나 군자를 말했지만 실제로 나는 장안, 유협, 경박자를 만났어. 이거 대놓고 가는 거야. 왜? 장안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 그러니까 시내, 서울 시내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되고, 이 유협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들은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유협은 원래 의협심에 가득 차 있는 오지랖 넓은 남자라는 뜻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동네 양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양아치 같은, 그리고 경박한 건 뭔지 알잖아. 행동거지가 조심스럽지 않고 가벼운 사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경박한 사람을 만난 거야. 누구야 이거 이퀄? 난설하는 남편을 표현한 거잖아. 자, 만약에 이 작품이 충신연주지사의 계열이었으면 절대로 나타날 리가 없는 표현입니다. 맞죠? 충신연주지사에서는 임금이 님이기 때문에 임금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을 수는 없어. 절대로. 그런 거 쓰면 목 잘려요. 그런데 진짜 본인의 남편에 대한 얘기고, 남편을 지금 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원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쩌다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서 하고 있는 중이지.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서, 됐지? 그래서 당시에 용심하길 살 얼음 디디는 듯. 자, 용심은 마음을 쓰다. 당시에 내가 마음은 씀씀이를 가지고 행동거지를 할 때 살 얼음 디디는 듯 했대요. 뭐 했다는 뜻입니까? 남편이니까 당연히 조심스럽게 대했겠지. 하늘 같은 남편님이고 나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떠받들면 살으려고 했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했었는데, 자, 그러면다가 처음부터 나빴다는 건 아닌가 봐. 3, 5, 2, 8 겨우 지나. 3 곱하기 5, 2 곱하기 8이죠. 3, 5, 15, 2, 8에 16. 15, 16세. 지금 너희들은 몇 살? 19세 맞지? 19세. 늙은 나이. 너희들 젊은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15, 16세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 5, 2, 8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이니. 천연여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름다운 여인의 풍취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자다움, 성숙한 여인의 모습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정도 나이면 실제로 진짜 결혼들도 했고 애도 가지네 만에 했던 나이긴 합니다. 옛날에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평균 수명도 짧았고 결혼도 일찍 하던 시대였으니까요. 됐죠? 자, 아무튼 요게 이런 뜻인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자, 결혼했어. 내 남편은 물론 경박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 당시에 그걸 알았던 건 아닌가 봐.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면서 나도 나대로 이 여성다움이 막 뭐랄까 막 뿜듯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기약하였더니. 그래서 요 때는 뭘 했어요? 이 얼굴. 얘들아, 얼굴이라고 하는 건 페이스를 말하는 건 아닌 거 알지? 중세국어에서 얼굴이라고 하는 건 내 몸, 그치? 내 바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내 몸과 내 태도, 그쵸? 내 몸가짐,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100년의 기약인가? 기약 맞구나. 오케이. 100년의 기약. 뭐야? 결혼했다 이거잖아. 100년의 약속을 맺었대요. 무슨 얘기를 알겠어? 내가 너무 예쁘고 한창 때에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았다 이 얘기지. 좋아. 자, 이렇게 해서 100년 기약을 맺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연광이 푸르라고. 자, 노란펜으로 쓰겠습니다. 연광이 푸르라고. 얘들아, 연광이 무슨 뜻일까? 연은 1년, 2년 할 때 그 연이고, 광은 빛광자죠.
그치? 그럼 이거는 번개처럼 빠르게 가는 시간일 뜻일 것이고 결국엔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세월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겠죠? 됐냐? 그런데 재미난 점은 지금 세월의 흐름이라는 개념을 연광색이 광이라고 하는 거 있죠. 광은 뭐야? 빛이잖아. 그러면 오늘 해가 뜨고 내일 해가 뜨고 모레가 해가 뜨고 하면서 1년 동안 해가 뜨고 지고를 반복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따라오고 있어?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세월의 흐름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정확하게 지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이걸 우리가 딱 이거야 라고 세월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지? 근데 이거를 연광이란 단어로 표현했지? 시각적 형상화라고 부르죠. 알고 있나요? 체크해 주시고요. 아무튼 연광이 흐르를 하고요. 또 그 뒤에도 중요한 게 계속 이어집니다. 조물이 다시 하야. 조물이 다시. 이것도 해석 조심하셔야 되는 게 조물은 조물주를 말하는 거고 조물주는 당연히 신을 말하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근데 그 신이 다 만났지. 뭐가? 시기심이요. 오케이? 신의 시기심으로 인해 라는 말일 텐데 그럼 여기서 이거는 내가 늙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걸 텐데 이게 신에게 뭐랄까 내가 질투를 받아서 이렇게 늙어간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로 신 나빠요. 그게 아니라 운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지. 조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고전 시간에서는 웬만하면 운명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신이란 존재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배경 지식이 깔려 있어야 돼요. 아무튼 운명의 어떤 흐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조물이 다시 해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올이 북진하듯. 자, 중요한 단어라서 파란펜, 빨간펜 쓰자. 빨간펜. 봄바람 그리고 가을 무슨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순모음화 때문에 원순모음화가 되기 전이니까 물이라고 표현한 건 알고 있죠? 가을 물이죠. 아무튼 봄의 바람과 가을 물. 자, 왜 이것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을까? 계절의 흐름이잖아, 그렇지? 계절의 흐름을 봄에는 바람으로 표현했고 가을에는 물이 지나가는 흐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녀석들이 배올이 북진하듯이라고 표현했어. 근데 이 녀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올이 북진하듯. 자, 이거는 번역 답부터 내려드릴게요. 어떻게 흘러갔다는 얘기야? 번개처럼 빨리 흘러간다는 뜻이야. 엄청나게 빨리 흘러간 걸 말하죠. 이 배올이란 북은 뭐냐면 배틀하고 그 배틀에 꽂혀있는 북을 말하는 건데 이 북이 둥둥 울리는 그 북이 아니라 이렇게 배틀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물레가 빙글빙글 돌면 여기 이제 날줄이나 씨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서로 묶여 있어서 내가 발로 한바탕 탁탁 누르면 이게 찰칵하고 움직여서 실 한 줄을 딱 당겨주고 또 내가 불을 탕 튕기면 이 녀석이 또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반동으로 또 실 한 줄이 딱 올라가고 이렇게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야? 옷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배틀이라고 하는 거 옷 만드는 기계를 말하는 건데 그럼 결국 배올이 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첫 번째 찾을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화자가 여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소재라고 우리 많이 부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배올이 북진한다고 했었을 때 이 북이 어떤 식으로 지나가냐면 굉장히 번개처럼 지나가요. 내가 딸깍하고 누르는 순간 얘가 좌우로 횡단하는데 그 횡단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서 딸깍하고 발을 누르면 찰칵하고 움직여.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배올이 북진하듯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흘러갔어요. 됐나요? 자, 계속 말합니다. 세월의 흐름은 뭐 할 수 없다? 막을 수 없어. 번개처럼 빨리 지나가고 있어. 됐다? 그리고 그런 세월의 흐름을 계속해서 연광, 봄의 바람, 가을의 물, 배올의 북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출제 요소가 되는 거지. 비유적 형상화. 다음 중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2, 3번쯤에서 3번. 그치? 계절의 흐름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 맞잖아? 그런 거 챙겨주세요. 자, 아무튼 배올이 북진하듯 지나가서 그리고 얘들아 좀 설마 드시라고 했으니까 지급법 좀 살죠. 아무튼 지나가서 설빈 화한 어디 두고 면목 가증되었구나. 여기다 쓸까 그냥? 자, 설빈 화안은 어디 가고 vs 면목 가증이 되었구나. 설빈 화안은 무슨 뜻일까? 눈송이처럼 하얗고 예쁜 그리고 꽃송이처럼 빨갛고 예쁜 그런 얼굴. 그치? 젊은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 근데 면목 가증은 뭘 말하는 거야? 세월이 흐른 뒤에 면, 목, 내 얼굴과 내 모든 모습들이 가증스러워졌다는 거야. 주름살도 생기고, 그렇지? 링클 케어가 필요해지는 시대죠. 그러니까 늙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또 요거랑 연결되는 거야. 그지? 다시 첫 얘기로 돌아온 거야. 엊그제까지의 젊음은 이제 다 과거 지 오래고 지금은 하마 어이 다 늙어버린 상태. 그리고 그 늙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가 되는 거야? 면목 가증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내 얼굴 내 복원이 어느 님이 날 괴쏘냐 해석해야지. 게다가 무슨 뜻이야? 사랑하겠는가잖아. 그치? 사랑하겠는가. 그래서 어휘 챙기시고요. 게다가 두 번째, 이게 무슨 법이요? 당연히 서리법이죠. 아니 나이 든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가부장 시대에는 조금 지위가 높다 싶으면 첩 하나 둘씩 데리고 있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유충렬전이나 소대성전 같은 작품들을 보면 영웅을 사모하는 여인들이 막 줄을 서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 여인과 그 혼약을 맺고, 그렇지? 첩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 상황입니다. 나 이제 늙었어. 뒷방 늙은이 같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착각하지 마. 참고로 요걸 쓸 때쯤이면 20대였던 거야. 맞지? 20대인데 너무 늙었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이랑 기준이 조금 다른. 아무튼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참괴하니 이런 말을 해요. 누구를 원망하리. 참고로 이런 거에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수, 원, 수, 부라고도 하죠.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당연히 또 서리법도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는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운명론적 세계관. 운명론. 많이 보던 녀석 아니야? 그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약간 체념적인 정서. 됐지? 자, 여기까지 끊어갑시다. 여기까지를 우리 그 편의상 기라고 부를게요. 자, 기 내용의 핵심은 뭐였던 거야? 내가 젊었을 때 참 예뻐서 예뻤어. 그래서 사랑받고 즐겁게 살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나이가 들자 이 장안유역 경박자로 불렸던 남편이 나를 홀대하기 시작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괴롭고 슬퍼요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던 거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기. 자, 이제 승 이어갑니다. 쭉쭉 따라와 주세요. 자, 다음 장면입니다. 삼사모모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란 말가. 이게 그거구나. 자, 삼사모모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남자애들 어디 놀러 갈 때 혼자 독고다니러 가는 경우, 독고다니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혼자 다니는 경우 별로 없죠, 그죠? 또 친구들이랑 같이 가잖아. 삼사모모 모여 있는 건데,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 어디를 갔어? 야유원이라는 데를 갔대요. 근데 그 간 이유가 무슨 이유야? 세 사람이 난단 말인가? 라고 표현했거든. 자, 정리하자. 야유원이라고 하는 건 기생집이란 뜻이야. 기생집을 갔는데 기생집에 뉴 페이스라고 표현해볼까? 그치? 아름답고 젊은 기생이 한 명 새로 들어왔나봐. 그 기생 구경했다고 남자들끼리 때리줘서 가고 있는 거지. 자, 이딴 행동을 하니까 뭐라고 불렸던 거야? 장안유역 경박사지. 남자다운 준중함을 보이지 못하고 그냥 뭐야, 저기 트와이스 닮은 뭐 누구 왔대?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그죠? 갑니다. 그래서 꽃 피고 날 저물째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별말 아니니까 넘어가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 백마 금편으로 어디 머무는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겠지. 근데 여기서 백마금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백마를 타고 금편, 편은 채찍이란 뜻이야. 금으로 만든 채찍을 들고라는 뜻이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면 돼. 지금 이걸 요즘 버전으로 바꿀게. 클럽에 여자애를 후리러 가는 그 양아치의 모습입니다. 갈 때 걸어서 버스 타고 갈까? 그러면 누가 따라가려고 그래? 뭐 해야 돼? 빠르쉐 정도는 타고 딱 걸치고 앉아서 타? 라고 해줘야 따라올 거 아니야, 그치?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잘 꾸민 차례, 잘 꾸민 모습. 미화법 같은, 미화법은 아니다. 아무튼 백마, 훌륭한 말을 타고 좋은 어떤 도구를 들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태도죠. 아무튼 백마건편으로 어디 머무는다라고 했는데, 자, 결국에는 이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쓸 수 있어. 원반 맞지? 당신 그렇게 샥 슈트 빼입고 가더니 간다는 내가 기생집입니까? 라고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특성으로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여성의 한이 그냥 체념적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님을 원망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야. 님에 대한 깊은 원망이 담겨 있어. 하지만 문제는 이 당시에 여성들은 자신의 원망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걸 표출하면 돼, 안 돼? 안 돼. 칠거지하게 불렸었지.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교만하는 마음, 남자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는 어떤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벌이었어요.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러면 안 됐던 거였죠. 아무튼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서리법 이 정도 넘어가도 되지, 그치? 야,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식이야 알 수 있겠어? 알 수 없다는 뜻이고요. 인연을 그처신들 생각이야 없을 소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야 없을 소냐. 문제는 이 썩을 놈이 내 남편 아니야.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 남편은 내가 모셔야 될 지아비 같은 존재거든. 나는 이 남자밖에 없어. 저 남자는 딴 여자가 있지만 나는 이 남자밖에 없다고요. 자, 그러니까 요 생각이야 없을 소냐라고 하는 구절에서 우리는 뭐랄까 좀 안타까운 마음, 그치? 안타까움 이라는 정서를 또 파악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난 너밖에 없으니까. 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으려면, 그치? 얼굴을 못 보면 차라리 확 잊어버리고 안 그리웠으면 좋겠는데 또 내 남편이라고 그립긴 그리워. 그래서 12때도 길도기시야 30날은 지리하다. 자, 잘 보자. 지금 뭐라고 했어? 12때도 지리하시야. 12때도 길고 선 30이라고 쓸게. 30일이 지리하다. 지루하다는 얘기를 했지. 얘들아, 잠깐만 봐봐. 이거 중요한 표현이야. 12때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1년이란 뜻이겠지, 그치? 1월부터 12월까지 12때. 물론 시간일 수도 있어. 시간일 수도 가능해. 아니 혹은 뭐 하루라고 번역해도 되고. 근데 여기 30일 때문에 1년이라는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왜냐면 30일이라고 하는 건 한 달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치? 그러면 요 구절은 도대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를 잡아내야 돼. 자, 그냥 1년 내내 한 달 내내 당신이 그리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 12때 내내 30날도 지루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숫자를 확대해서 표현한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거는 뭘 표현하기 위한 거야? 슬픔의 깊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1년이라고 안 하고 12때라고 하고요. 맞지? 그리고 한 달이라고 안 하고 30날이라고 한 거야. 단순하게 좀 생각해봐. 야, 내가 너 기다린다고 1시간 있었잖아 라고 하는 거랑 야, 내가 너 기다린다고 60분이나 기다렸어 라고 하는 거랑 어느 쪽의 숫자가 더 커? 60이 더 크잖아, 이게 더 크잖아, 그치?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온다. 그런 표현이겠지. 아무튼 슬픔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숫자를 확대해서 표현하는 양상들이 보인다는 것도 체크해주자. 자,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또 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없어. 너무 다 중요해. 그래서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고 지었고요. 자, 조심하실 건 여기서 매화가 떴으니까 뭐 지주와 절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 매화는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 게 너무너무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겨울밤 차고 찬재 자최는 섞어치고. 자, 파란펜을 쓸게요. 자최는 섞어치고요. 겨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여름날 길고길째 구준비는 무슨 일이고? 구준비 여름. 야, 이거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잖아. 구준비 송민국에서 배웠고, 그지? 자, 요 두 가지 잘 봐야 돼. 이 두 녀석의 특징은 뭐예요? 눈이고 비인데 자체눈이라고 하는 건 진눈깨비 같은 녀석이야. 내가 피하고 싶어도 그 옷 더러워지는 그 눈이잖아, 그지? 질척질척해가지고 눈도 아닌 것이 비도 아닌 것이 그렇게 내리는 것들,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눈이라고 부르고, 또 구준비라고 하는 건 내가 피할 수 없는 구질구질하게 내리는 막 사방으로 막 튀는 진흙탕을 유발하는 그런 비를 말하는 거죠. 결국 이 두 개의 소재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자체눈이 부는가, 왜 구준비가 내리는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을 자연물을 통해서 표현한 거잖아. 그치? 자, 자연물이라는 키워드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화자의 심정을 자연물의 비유에 빗대서 표현하는 이 형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잖아.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부르고, 여러분들이 요즘 보는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비유적 형상화라는 단어를 쓴다거나 아니면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심정을 표출한다라는 식의 풀어쓴 말로도 들어갈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맞아, 그지?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녀석들이 앞으로 몇 개 더 나올 거야. 미리 알아두시고 첫 번째 대상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춘화류 호 시절에 병문이 시름없다. 삼춘화류의 호 시절이야.
자, 삼춘은 뭔데? 봄 동안의 3개월, 1월, 음력 1월, 2월, 3월. 요즘 버전으로 3, 4, 5월일 거야, 그치? 화류는 뭔데? 꽃과 버드나무잖아. 만물이 소생하는 좋은 시절, 그치? 아름다운 봄을 맞이한 자연을 삼춘 화류 호 시절이라고 불렀어. 아무튼 봄이 맞지만 경물이 시름없다. vs 그 경물이 경치란 뜻이잖아. 시름없대요. 시름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관심 없고 짜증난다. 그쵸? 관심 노노. 그럼 얘들아 요건 또 무슨 구절인데? 중요한 게 너무 많아. 그지? 이걸 우리는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비라고 부르죠. 우리 초창기에 벌써 몇 달 전이다, 그지? 모의고사 아니면 수능특강 시작할 때 다른 작품에서도 이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비 얘기하면서 창문 밖에서는 그치 우리 제목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창문 밖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지지만 우리 구자명 씨는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상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그것도 똑같이 연결되는 거잖아, 그치? 연결 지점이 있다는 거 확인해 줍시다. 아무튼 님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봄날이 오면 뭐해?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는 중이고요. 그러면서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 올제라고 했습니다. 자, 실솔도 파란펜으로 쓸 거예요. 중요한 단어라는 뜻이겠죠? 자체론이나 구준비랑 결론부터 말하자면 같은 거니까 파란색으로 써고 있을 거야. 자, 실소리 무슨 뜻입니까? 귀뚜라미라는 뜻이죠. 이런 알고 있길 바라고. 귀뚜라미가 상은 침상, 즉 침대라는 뜻이잖아. 침대 위에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은 누구의 마음인 거야? 화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지? 똑같이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데 하나 더! 그 객관적 상관물이 화자의 정서랑 동일시되고 있으므로 이 녀석은 감정 이입의 소재라고도 부를 수 있어야 돼, 그치? 따라할만 하냐? 자, 감정이입의 소재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울고 있으니 긴 한숨 지는 떨어지는 눈물에 속절없이 헤아림 생각이라는 뜻이죠. 생각만 많아지는 거고 아마도 모진복숨은 죽기도 죽기도 어렵구나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괴로워하며 살아갈 뿐이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자 여기까지가 승의 내용이었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길다 그지?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벌써 절반이나 온 거야. 우리 앞에서 배웠던 다른 작품에 비하면 이 정도는 껌이잖아, 그지? 자, 아무튼 뒷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조금만 지우고 갈게요. 한 번만 지우고 갑시다. 이거 왜? 다시 지워야겠다. 잠깐만. 야. 우리 가로 이렇게 많아? 지우고 갑시다. 깨끗하게. 자, 다음 챕터는 전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겠죠. 얘들아, 우리가 한시에서 기승전결이라는 표현법을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기는 침상을 불러일으키고 승은 그 침상을 이어받고 있었고 지금 그 내용도 맞잖아. 기에서는 내가 나쁜 때문에 마음이 아파 라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승에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정도로 마음이 심각하게 아픈 거지 라고 말하는 중이었습니다. 그쵸? 자, 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도로혀는 돌이켜라는 뜻이죠. 돌이켜, 풀쳐, 해니 해다가 생각하다는 정도인 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서 풀쳐 헤아려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자, 이렇게 해봤자 무슨 수가 있겠어. 이런저런 생각만 많아도 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을 빗게 하자지. 자, 녹기금을 빗기고 하자게요. 금 뭐예요? 현악기 가야 금 할 때 그 금이요. 그렇지? 녹기금이라는 녀석이 있나봐요. 아무튼 녹기금을 빗기고 앉아서 비스듬히 끼고 앉아서 병련화 한곡조를 시름조차 똑같하니 자 병련화라고 하는 건 이 노래의 제목일 거야.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번역하면 피아노 앞에 앉아 아무 노래 한 곡 때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고 있는데 잘 봐. 그 모습이 어땠냐면 하나만 이렇게 그려줄게. 어떤 느낌이었어?
소상야우의 뱃소리, 소상야우의 뱃소리가 섞어드는 듯하고 또 화표천년의 벼락이 울리는 듯, 화표천년의 벼락이 우는 듯하고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옥수에 타는 수단이 옛소리겠대요. 옥수로 타는 수단에 옛소리가 있답니다. 자, 이걸 선생님 한 번에 쭉 읽었잖아. 참고로 이런 구절들은 요즘 수능 트렌드가 바로 이런 거야. 하나하나 다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문맥적 의미를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 얘들아 느낌으로 접근 한번 해봐. 요 표현과 요 표현이 무슨 뜻인지가 중요한 걸까? 그게 아니겠지. 궁극적으로 중요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노래를 표현하는 고사가 인용된 것이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고사라는 걸 알려줘야 알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빗대어 표현할 때 쓰는 표현 같은 것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의 비유 표현은 이런 거야. 야, 네가 무슨 만수르야? 돈을 이렇게 팡팡 써 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바로 알아듣잖아, 그치? 근데 이 얘기를 천년 뒤에 학생들이 네가 무슨 만수르야? 그럼 만수르의 밑줄 치고 당시의 최고의 재벌 중 한 명으로 부유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공부했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빗대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참고로 이거 그냥 대충만 말씀드리자면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아니, 아무튼 이건 뭐 여러분들 요순임금 할 때 순임금 얘기거든. 순임금과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대한 얘기인데 다 필요 없어. 그냥 고사를 인용해서 멋진 노래를 불렀어. 자,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했지? 옥수에 담긴 수단이 옛소리에 담겼대요. 옥수는 뭐예요? 섬섬옥수 그 말 아닌가? 여인의 손, 자신이죠. 자신의 솜씨를 뭐 하는 거야? 뽐낸 부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노래 한 곡조를 탔는데 아까도 말했잖아. 이게 모두가 인정하는 바였다고. 허난선언이 너무 잘났어. 노래 한번 하면 기가 막히게 했거든 또.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솜씨로 슬픔에 잠겨서 띵띠딩띵띵 만나면 좋겠네요 하면서 노래를 불렀겠지. 아무튼 그렇게 노래를 불렀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부용장 적막하니 네 귀에 들리소. 하지만 그래봤자 부용장은 적막할 뿐이야. 부용장은 어딜까? 현재 화자가 머물고 있는 장소의 이름이겠지. 오케이? 적막하다는 것은 뭘 드러내기 위한 장치야? 고요함,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외로움, 쓸쓸함, 뭐 이런 것들을 쓸쓸 이런 것들을 말하는 녀석이겠지. 오케이? 네. 그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녀석이 없어? 자, 잘 따라와. 부용장이 적막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심정들을 표현한 장면이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고, 옛날에는 이렇게 여성들이 기거하는 장소가 워낙 깊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집터라면 이게 대문이잖아. 그러면 보통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리 오너라 하는 그 큰 대문 있잖아. 이게 끄르륵 하고 여는 거. 그러면 여기에 안채가 있고요. 여기에 뭐 사랑방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하인들이 기거하고 뭐 마구간이 있고 이런 식이라면 보통 여성들의 기거처는 보통 이렇게 만들어. 이런 식이야. 오케이? 집에 들어가서 옆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문을 뚫고 들어가서 중앙 정원을 지나서 다시 여기 들어가면 여성들의 기거처가 나오는 식으로 만들었어. 옛날에는 여성들이 세상 못 보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가 여자냐? 라고 하면 그냥 딸내미가 되면 그냥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하는 일은 뭐예요? 바느질 공부, 수예 공부, 그림 공부 이런 거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이 장소를 뭐라고 불렀던 거야? 부용장이라고 불렀던 것이겠지. 아무튼 그래요. 너무 슬픈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아무도 들을 수 없으며 간장이 구곡돼야 구비구비 끊쳐서라. 그치? 간장이 구곡되었대요. 내가 한번 말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간장은 우리 내장 말하는 거잖아, 그치? 간과 장. 이 장이 9번 굽이쳐서 끊어질 듯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일 텐데 이 마음이 우리 수준이 애가 탄다라고 말하는 애가 창자라는 뜻이잖아, 그치? 속이 타고 속이 끊어지고 하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인데 참고로 이 고통이 화상을 그러니까 몸이 불에 타는 고통 다음으로 아픈 그런 고통이랍니다. 대단한 거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그다음 전 구절 봤고요. 이제 결 볼게요. 마무리.
힘냅시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갈게요. 합니다. 차라리 잠을 들어 꿈이나 보려 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 나와서 파란펜으로 쓸래요. 꿈. 자, 쌤이 이 얘기 많이 했었죠. 우리 고전 문학에서 꿈이라는 소재가 등장하는 경우 아주 빈번하다. 그리고 이 꿈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다?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는 소재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삼위인국이나 송미인국에서 배우기를 꿈이기 때문에 님을 만날 수 있지만 꿈이기 때문에 님을 만날 수도 만남이 실제로 성사되지 않는다는 이중적 의미의 소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꿈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이중적이다라고 말했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 꿈이 약간 변형됩니다. 어떻게 변형되느냐? 자, 꿈에서는 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꿈을 꾸리려고 잠을 한번 잡았어. 근데 물론 뒤척뒤척 했겠지만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있는 짐승. 자, 파란펜으로 쓸래? 바람에 우는 잎과 풀잎 속에서 우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짐승은 지금 뭐 짐승이라는 단어로 번역돼 그냥 바뀌어 있겠죠? 근데 이때의 짐승은 현재의 짐승이랑 뜻이 달라요. 이 짐승은 곤충, 벌레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실솔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튼 바람에 지는 잎과 풀숲에 우는 짐승들이 그러면 바람에 지는 잎이라고 하는 건 시각으로 풀잎에 우는 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청각으로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부분에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했다는 말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봐봐 우리 고등학교 레벨에서 배우는 수많은 그 문학 용어들이 작품 안에서 미친듯이 튀어나오고 있는 중이야. 맞지? 자, 그래서 짐승은 무슨 일을 원수를 져서 잠을 깨우는가? 잠을 깨우는 녀석이야. 그럼 봐봐. 결국에는 실은 얘들아 이 작품의 화자가 잠을 자서라도 님을 만나고 싶은데 잠이 온다는 얘기 안 온다는 얘기야. 안 온다는 얘기지. 근데 잠이 안 오는 걸 누구 탓하고 있는 거야? 이 이파리와 짐승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설마 지금 진짜겠어? 피곤해 죽겠으면 잠이 오는 게 정상이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뭐가 됐는데 그렇잖아. 객관적 사과물이었던 거지 실은 이 녀석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며 밤을 새야 하는 그런 심정을 표현해주는 자연물.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객관적 상관말로 말한 게 벌써 5개째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체크 잘 해주시고 다양한 자연적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하는 구절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 자, 그런 다음에 자꾸 다 중요하다고 해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다 중요한걸. 자, 그 다음 구절도 중요해요. 자, 보자. 천상에 있는 견우, 직녀, 은하수, 막혀수. 자, 써볼게. 천상에는 견우와 직녀가 있어. 갑자기 이게 왜 하는 걸까? 근데 얘들은 무슨 일이 벌어져 있죠? 은하수로 막혀 있어요. 자, 그러면 번역. 얘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를 말해. 사랑하는 사이이지만 이건 뭐인 거야? 장애물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그 은하수라는 장애물로 막혀 있더라도 그들은 1년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아니거든. 여기서 7월 7석 날 오케이? 실기하지 아니한대요. 1년 1도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는 뜻이고 실기한다는 얘기는 그 기회를 놓친다는 말인데 실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뭐예요? 장애물이 있지만 그들의 어떤 재회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쪽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 거지. 그치? 그래, 견우직녀는 사랑하는 사이지만 어쨌든 1년에 한 번은 보잖아. 괴롭더라도. 그치?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뭐라고 그래? 우리 님 가시노에는 그리고 우리라고 표현할게요. 님 사이니까 우리 님 가시노는 무슨 약수가 될 건데 약수가 가려져 있대요. 근데 약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맨날 말 떠올릴 때마다 헷갈려. 과학적인 능력은 확실히 떨어지나 봐요. 얘들아 물에 담갔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거 부력이라고 하죠. 그냥 자꾸 이 단어가 생각나네. 부력, 그치? 이 약수라는 게 뭐냐면 이승과 저승 사이에 놓여있는 강의 이름이 약수예요. 근데 왜 이게 약이 약하다는 뜻이거든? 부력이 약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깃털조차 가라앉아버려. 거기 위를 지나갈 수는 없어. 물체들은. 그럼 뭐만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일까? 아마 영혼 같은 거. 이승에서의 어떤 육신이나 질량을 가진 존재들은 넘어갈 수 없고 영혼만 넘어갈 수 있는 약수라는 거야. 즉 그래서 이 녀석은 이승과 저승의 레벨이야. 그래서 약수가 가려져 있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겨 있는 거야. 소식조차
어떻게 돼 있어? 끊겨 있는 거지. 얘들아, 이 구조에 보면 중요하다는 느낌이 빡 오시지 않냐? 어떤 구조인지 보여? 첫 번째, 이 녀석은 대구에 의한 표현이지, 그치? A가 B 하더라도 C 하지만 D는 E에서 F 하잖아. 그치? 두 번째, 그런데 이 녀석은 동시에 대조이기도 합니다. 맞나요? 견우직녀는 1년에 한 번을 만나기라도 하지. 우리는 약속 때문에 만나지도 못해.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견우와 직녀의 예를 통해 우리의 그 사랑의 슬픔이 좀 더 심각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표현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겠지. 됐죠? 그래서 이 장애물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요 녀석들 특히 잘 봐주시고요. 응? 뭐지 이건? 아무튼 별표라고 생각하고요. 자, 뭐 답답하네요, 그죠? 가만히 이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아무튼 오거나 가거나 소식같이 끊겨서 난간에 비껴서서 님 가신 데를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있고 모운이 지나간대. 끝까지 방심할 수가 없어요. 초로는 맺혀있고 모운이 지나간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초로를 말했고 모운을 말했는가를 생각해봐야 돼. 초로는 뭐냐면 이슬이란 말이야. 풀잎에 맺혀있는 로, 이슬. 참이슬, 진로. 어떻게 가네 그 이슬? 이술이 아니고 이슬. 저 길선생님 진짜 술 생각했나 보다. 이슬이고요. 모는 모가 저녁이란 뜻이고요. 운이 구름이잖아. 그럼 봐봐.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과 지나가는 저 구름의 공통점은 뭘까? 이 녀석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라짐, 덧없음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무상감이네? 인생 무상할 때 그 무상감입니다. 그죠? 화자의 정서를 또 표현하기 위해서 자연을 써먹었네? 그럼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객관적 상관관. 미친듯이 나오는 중이죠. 그죠? 정말 잘 쓰지 않았냐? 그죠? 그냥 쑥쑥 지나가는 적이 없어요. 그 절절한 마음을 굉장히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서 표현하는 중입니다. 아무튼 초로도 맺혀있고 모온도 지나가는데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 이것도 새가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 설다, 서럽다라고 말했지. 이거 왜 빨간색으로 쓰고 있을까?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출한 구절이니까 이건 항상 중요하다고 썼죠. 함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직설적인 건 특징이야. 그리고 새소리라고 하는 녀석도 당연히 얘도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지. 그쵸? 새 소리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청년차 신상도 보이고요. 이거 당연한 건 넘어가자고 이제.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해. 세상에 서러운 사람. 서루는 서러운이란 뜻이잖아, 그지?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 하지만 박명한 홍안이야. 오케이. 박명한 홍안. 최종 정리 단어야. 여러분들 미인박명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미인들은 원래 운명이 기구하다라는 말이지요. 박명한, 홍안은 붉은 얼굴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여성들의 얼굴을 표현할 때 홍안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케이? 가지런한 이빨을 표현하거나 섬섬 옥수를 표현하거나 붉은 얼굴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아리따운 여인들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단어들이야. 아무튼 박명한 홍안이야. 나 같으니 또 있을까? 라고 물어봤잖아.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님의 지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지위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탓이라는 뜻이야. 님 덕분이라고 표현하면 될까? 그치?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뭐라고? 살똥말똥 하구나. 살듯 말듯 하다라고 하면서 다 님 때문이야 하면서 마지막으로 원망을 퍼부으면서 작품을 마무리 지었네요. 오케이? 고생했어요. 힘들었죠? 선생님도 힘들어요. 자, 아무튼 교원가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살펴봤고요. 내 말 좀 정도 치는데 잠깐만. 여러분들 뒤에 있는 문제 좀 잠깐만 점검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뭐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특정한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표준적 형태의 문제들이라서 선생님이 두 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 녀석 넘어가는데 3번은 특이점 때문에 한 번만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3번 같은 문제가 요즘에 자주 나오려고 하는 형태죠. 무슨 형태인데 작품의 내용을 전혀 다른 영역의 이론과 결부시켜서 문제를 출제하는 형태인데 근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쫄 필요가 1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 낯선 영역이랑 비교를 하는 문제.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뭐 내신 대비하거나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보통 다른 작품이랑 비교하면서 이게 표현법이 뭐가 있지? 이런 거 찾느라고 되게 고생하잖아. 근데 이런 문제들은 여기 나와 있는 그 보기의 내용은 명확하게 이해해서 접목만 잘 시켜주면 돼.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들은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가 뭐냐고?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우리 많이 봤던 그 패턴. 단어 하나 잘못 집어넣을 거야. 그치? 해석을 거꾸로 뒤집어서 했거나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거 낚시 조심하면서 읽으시면 돼. 봐봐. 지금 3번에서 귀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귀인이라고 하는 건 내적 귀 요인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외적 요인이라는 설명이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죠. 내적이라고 하는 건 그래 이 모든 일은 내 탓이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외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필이면 비가 와서 하필이면 내가 그날 아파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이거야. 귀인은 끝에 두 번째 줄 개인이 스스로에게 사태를 납득시키고자 가동하는 심적 기제로 원인을 파악할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귀인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많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참고로 선생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거든. 우리 인간은 말이야 미지의 영역을 두려워해요. 알지 못하는 건 무섭거든요. 그치? 혹시 우리 지난 시간 다른 친구들 설명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라비티 같은 영화를 보면 혹시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주인공이 우주 파편으로 인해서 튕겨나가면서 혼자 우주 공간에 유영하게 되지. 의지할 것 없이. 야 그때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좀 쩔지 않냐, 그지? 진짜 온 우주에 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온 우주에서. 그러면서 몸은 비글비글 그러면서 계속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고 도대체 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